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기 내지는 질투를 나타내는 의미의 속담이기도 한데요.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파야 되는 걸까요? 네. 이 속담의 원래 뜻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라도 아파야 될 텐데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이게 재밌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줘야 되는데 네. 뭔가 주고는 싶은데 가진 게 없으니까 줄 건 없고 그래서 배라도 아파서 당시 거름으로 쓰였던 인분이나 마족 그 농사에 보태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에서 나온 속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훈훈한 어떤 네.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속담은 속담일 뿐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통, 설사 반복되면 여러분들 얼마나 네. 괴로우실까요? 왜 이렇게 뱃속이 요동치는지 TV 메디컬 약손에서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장건강 주치의 소화기내과 이현석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복통과 설사. 과식부터 질병의 증상까지 그 원인은 수도 없이 많은데 유독 더운 여름철이 되면 배탈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지곤 한다.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음식들이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한 음식을 먹거나 하게 되면 그 음식들 안에 이런 그 장염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균들이 아무래도 기온이 낮을 때보다는 많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섭취하거나 했을 경우에 이런 장염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복통이나 설사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일부는 치료를 해도 소용없는 만성적인 증상을 호소하는데 만성적인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 요인들은 소화기 질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설사를 동반하는 복통일 경우에 기능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을 수 있고 기질적인 원인으로는 그 기간이 한 달 이내로 짧을 경우에는 급성 감염성 장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성적으로 복통과 설사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소하지만 확실하게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고약한 증상, 복통과 설사. 장 트러블 걱정 없는 건강한 장을 위해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현석 교수와 함께한다. 장이란 게 원래 소화나 배출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 음식 외에도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날씨가 서서히 더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장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급성 감염성 장염을 가장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기온이 높기 때문에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장염을 일으키는 세균 또한 쉽게 증식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쉽게 급성 감염성 장염이 걸리게 되고 여름철에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쉽게 걸린다고 한 것처럼 정말 뭐 복통이나 설사 엄청 흔하게 걸리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보통은 뭐 배탈약이나 지사제를 두고 배가 아프면 한 알씩 복용하고 또 금방 나아지긴 하는데요. 네. 보통 내원하는 환자분들은 어떤 증상으로 내원을 하게 되나요? 환자분들이 하루 이틀 정도의 복통과 설사라는 주로 잘 내원하시지는 않고 예. 복통과 설사가 2주, 3주 내지는 한 달 정도 지속되면 정확한 원인을 알고 싶어 하셔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예. 따라서 복통과 설사가 한 달 정도 지속되는 경우에 어떠한 질환이 있는지를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질적인 원인과 기능적인 원인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기질적인 원인은 해부학적인 원인이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검사했을 때 눈에 딱 보이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질적인 원인으로는 급성 감염성 장염,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이 있겠고 기능적 원인으로는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겠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어떤 질환으로 한 세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흔히 병원을 찾게 되는 원인은 세 가지 중에 어떤 질환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급성 감염성 장염으로 가장 많이 병원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오늘 이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진단 방법, 뭐 치료 사례 등등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급성 감염성 질환 장염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네, 급성 감염성 장염이란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서 대장과 소장에 감염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하겠습니다. 네. 급성 감염성 장염의 원인은 감염자의 대변이나 구토물에 의해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먹어서 감염되겠습니다. 그 원인 중에 바이러스가 있는데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연중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특히 겨울철에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실 때는 겨울철이 아니고 오히려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을 더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저온에서 좀 더 활동성이 강해지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특히 생굴에 많이 증식을 하게 되는데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음식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소홀하기 쉽고 따라서 겨울철에 이런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장염에 걸리기 쉽게 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세균성 장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균들이 있는데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살모넬라, 세균성 이질을 일으키는 시겔라, 콜레라를 일으키는 비브리오, 그리고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대장균 등 다양한 장염의 원인균들이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통해서 감염성 장염에 걸리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또 병원을 내원하게 되면 진단 방법 또한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 네. 사례까지도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음식물을 섭취하고 복통과 설사가 갑자기 발생하는 이런 전형적 증상과 병력을 통해서 우선 진단을 할 수 있고 검사로는 혈액 내 세균 배양 검사, 대변 내 세균 배양 검사, 대변 내 백혈구 검사 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대변 내 백혈구 검사나 배양 검사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검사실에서도 많이 번거로운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예.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그 분자 생물학적인 검사 방법을 통해서 1시간 내에 소량의 대변만 있어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2개의 원인균들을 단번에 알아낼 수 있는 이런 검사들이 나와 있어서 이런 검사들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내시경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자 63세 환자분이었는데 갑작스런 복통과 설사로 응급실에 내원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실행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발족과 부종을 보이는 이러한 내시경 소견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울긋불긋한 형태들이 전부 다 네.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복통이 있고 설사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환자분의 원인균은 비브리오균으로 밝혀졌고 남자 36세 환자분입니다. 역시 갑작스러운 복통과 설사로 응급실에 내원하신 분이 되겠고 대변 검사를 해보았을 때 캠필로박터균이 나왔고 내시경 검사를 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붉게 발적된 소견 그리고 부종 소견 등이 보이는 이런 대장 내시경 소견이 되겠습니다. 네. 남자 52세 환자분 역시 복통과 설사가 매우 심해서 응급실에 내원하신 분이 되겠고 대변 검사상에서 살모넬라균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분은 이전에 두 분과 달리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보았을 때 매우 염증성 병변이 심하고 전체적으로 부종이 심한 예. 이런 경우가 되겠고 이런 경우는 사진만 봐도 매우 배가 아플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 왼쪽 사진이 그 응급실에 오셨을 때 대장 내시경 사진이 되겠고 이런 장염을 치료한 이후에 두세 달 후에 대장 내시경을 해보았을 때 정상적인 소견을 보이는 치료 후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치료 후에 확연하게 깨끗한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떤 치료를 또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바이러스성 장염의 경우에는 대부분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다만 탈수가 심하게 되면 이제 수행요법을 통해서 수분을 보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연적 치유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건가요? 장염에 걸리게 되면 설사를 하게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은 결국 그 바이러스가 대변 내로 체외로 대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배출되면서 또 그 원인이 사라지니까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급성 감염성 장염의 치료는 먼저 물이나 희석된 과일 주스를 섭취하도록 하고 초기에는 쌀죽 등과 같은 가볍고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영양분을 섭취함으로써 손상된 대장 점막이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시는 적절한 영양분 섭취라고 하셨는데 네. 오히려 장염의 증상이 있을 때는 금식을 또 권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조금은 좀 다른 해석인데요. 설사가 심할 때는 우선 금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초기에는 금식을 하면 설사 횟수를 줄이는데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횟수가
줄어들면 이후에는 그 영양분을 섭취해서 음. 손상된 대장 점막이 빨리 회복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게 더 좋겠습니다. 따라서 설사가 조금 호전이 되고 특히 복통이 호전이 된다면 조기에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제품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사제, 쉽게 말씀드리면 설사가 멈추는 약인데 장 운동을 감소시켜 설사의 양과 횟수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혈액이 섞여 나오는 설사 그리고 지속적 고열의 경우에는 세균과 독소가 대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대장 점막 내로 세균 침범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항생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소아나 노인, 면역 결핍 환자 그리고 세균성 장염에서는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겠습니다. 급성 감염성 장염의 예방법으로는 이런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겠고 식품 조리 종사자 역시 손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음식, 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어필이 난 육류는 냉장 보관, 생굴 등 식품은 가열 조리, 채소류는 충분히 세척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급성 감염성 장염 예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또 예. 배가 아플 때 또 하나의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뭔가 긴장을 하거나 좀 예민한 상황에서 배가 아플 때 참 그렇죠. 난감합니다. 네. 이럴 때는 좀 심리적인 영향을 또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장은 정신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상황이나 또 시험 등과 같은 긴장된 상황에서는 장이 좀 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이러한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과민성 장증후군이 되겠습니다. 네. 여자 28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시도 때도 없이 배가 아프다고 말씀하시고 또 정상 대변을 본 지 한참 되었다. 그리고 배 아픈 거는 변을 보면 조금 나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신경을 쓰면 복통이 더 심해지고 시험 볼 때나 이럴 경우에 오히려 화장실 가느라 시험을 망친 적도 많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과민성 장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트레스 후 복통, 식사 후 복통, 복부 팽만감, 설사와 변비가 교대로 나타날 수 있고 배변 후 잔변감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복통이 주된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통은 수시로 발생하고 주로 하복부에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표현하는 양상은 배가 아프다, 또 쥐어 짜는 듯하다, 무리하다, 뻐근하다, 콕콕 찌른다 등 다양하게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답답하다, 속이 찬 것 같다, 묵직하다, 가스가 찬 것 같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 같다고 호소하시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대개 배변 후에 복통이 호전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네. 네. 그럼 과민성 장증후군이 얼마나 흔한 병인지 알아보면 8 내지 10%의 유병률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결국 1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과민성 장증후군을 앓고 계신다는 얘기가 되겠고 네.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 그리고 젊은 연령대에서 좀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부 통증이 지난 3개월 동안 주 1회 이상 나타나면서 아래 사례 중에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증상이 변을 보면 완화되는 경우, 그리고 증상 발생 후에 변을 보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경우, 그리고 증상 발생 후에 변의 모양이 변한 경우. 그래서 왼쪽 두 번째는 변비의 모습이겠고 오른쪽 두 개의 모습은 그 설사 변의 양상이 되겠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에 나타난 증상들과 또 앞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급성 또 감염성 장염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 증상이 좀 달리 나타납니까? 아니면 비슷하게 나타납니까? 초기에는 구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급성 감염성 장염 그리고 과민성 장증후군 모두 복통과 설사를 주된 증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성 감염성 장염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감별이 가능하고 네. 과민성 장증후군의 경우에는 기간이 길게 나타나는데 네. 이러한 기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일단은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간을 두고 구별을 먼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유병률이 높은 연령대가 여성 20, 3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특별히 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그런 환자들이 따로 있습니까? 예, 서구 보고에서는 역시 남자보다 여자에게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예. 물론 모든 연령에서 발생은 가능하지만 젊은 사람 20, 30대에서 흔하다고 알려져 있고 50대가 넘으면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 장염 후에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어렸을 때 이렇게 자주 배앓이를 했던 경우 과민성 장증후군이 잦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러한 과민성 장증후군의 원인이 뭔지 살펴보면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장의 운동 이상, 그리고 내장의 과민성, 그리고 장내 세균 이상, 소화장내의 세균 과증시계라고 표현하는데 그리고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 사회적 요인,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등이 다양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신경성이라고 이렇게 병원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특히나 이제 불안과 흥분 때문에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의 복통과 같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환자분의 40 내지 90%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신체장애 등의 주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과민성 장증후군은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살펴보면 삶의 질은 당뇨나 만성 콩팥병, 천식과 같은 만성 질환보다 못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발생하는 복통 설사로 인해서 여행, 스포츠,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버스도 타지 못하고 화장실이 있는 지하철만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그 외에도 만성 피로나 요통, 수면 장애 등이 자주 발생하고 증상이 다른 질환과 비슷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러한 증상 조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혹시 암으로 진행하는지 질문을 하시는데 과민성 장증후군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대장암의 발생률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단 초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질환과 유사한 증상들로 인해서 대장암, 그 외에 이제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 등과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이 서로 오인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언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가 하면 체중 감소, 혈변, 빈혈, 발열 등과 같은 경고 증상이 있을 때 그리고 대장암이나 염증성 장질환의 과거력 및 가족력이 있을 때 그리고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 20, 30대의 유병률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여성분의 네, 경우에요. 근데 오히려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유병률이 낮다고 하셨는데 왜 검사 받는 분들은 오히려 50세 이상인 경우가 내원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대장암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체중 감소나 빈혈, 혈변 등의 중요한 경고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의 감별을 위해서 진단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언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느냐, 아래와 같은 다양한 기질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가 되겠는데 심한 만성 변비, 그리고 야간에도 이런 복통과 설사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최근에 복통과 설사 또는 변비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 그리고 복부에 종괴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복부의 종괴 의심이라는 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복부의 종괴는 이제 환자분들이 복부를 본인이 만졌을 때 종괴가 만져진다고 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뱃속에 여러 가지 큰 종양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만져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 물론 꼭 종괴가 아니더라도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증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자 72세 환자분인데 복통과 설사가 있었지만 이 혈변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바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해 보았고 사진과 같이 직장암으로 진단된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1세 여자 환자분 역시 만성 설사로 병원을 내원하셨지만 나이도 있고 하셨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해보았고 이런 직장 부위에 큰 종양이 발견되어서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 그리고 대변 검사, 그리고 이러한 대장 내시경 검사, 그리고 CT라고 하는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네. 예. 진단을 받고 과민성 장증후군 진단이 되면은 이제 치료가 또 진행이 돼야 될 텐데요. 네. 이게 심리적인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하더라도 그 불편감이 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치료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한두 차례 약물 복용으로는 완치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상 유발 요인을 알고 계신다면 피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약물 복용, 그리고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 또 할 수 있다면 식이 습관까지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식이 습관을 말씀드리면
이런 다음과 같은 음식들의 섭취를 제한해야 됩니다. 삼겹살이나 기름에 튀긴 음식 등 기름진 식이, 그리고 우유나 아이스크림 등과 같은 유제품, 그리고 콩과 같은 가스 유발 음식, 그리고 탄산음료, 술, 담배 같은 기호식품, 그리고 과식이나 불규칙한 식사는 제한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가스가 많이 생긴 음식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양배추, 마늘, 양파, 콩과 같은 종류가 있고,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 그리고 꿀과 사과, 그리고 자두, 복숭아, 인공 감미료 등이 가스가 많이 생긴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식이 습관으로 이제 가스가 적게 생기는 음식은 바나나, 오렌지, 그리고 고구마, 감자, 그리고 곡류로는 쌀이 도움이 되겠고, 두부나 생선, 다양한 나물 음식들이 가스가 적게 생기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네. 유산균 제제가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면 시중에 프로바이오틱스, 또 생균제, 유산균 제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유산균 제제는 일부 과민성 장증후군의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유산균 종류나 복용 방법에 따라서 환자분들마다 효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는 알 수 없고, 그 개인별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약물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 그 비약물요법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증상에 맞게 치료 약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복통 완화를 위한 약물로는 이런 평화균 이완제를 쓸 수 있고, 소장에 세균이 많이 증식한다고 생각될 경우는 항생제, 그리고 설사 완화를 위해서는 이제 지사제, 그리고 변비 완화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변비약 등을 처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기적으로 크론병 치료를 받고 있는 우석 씨. 병원에 다니기 시작한 지 올해로 벌써 16년째. 고2 때 치료 수술 받고 그 수술한 선생님께서 장결핵이랑 크론병 의심된다고 대학병원 가보라 해서 그때 진단받게 되었어요. 크론병에 대한 연구도 지금보단 부족했던 시기. 안 그래도 예민한 사춘기를 치료에 대한 확신도 없는 난치성 질환과 함께하는 것이 결코 쉽진 않았다. 힘들죠. 그 설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외출할 때 화장실 때문에 그게 좀 많이 힘들고요. 음식 가리는 게 좀 힘들었죠. 크론병이 뭐 암 걸릴 확률이 높다 하길래 그게 좀 걱정되죠. 그동안 병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으로 수술도 여러 차례 받았는데 5년 전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면서 반가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보통 처음에는 면역 조절제, 염증 완화제와 같은 먹는 약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초기에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수술을 몇 차례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좀 더 그 병의 염증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 생물학적 제제라는 주사제를 투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주사제가 한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주사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졌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2달에 한 번 정도씩 주사를 맞고 있고, 지금 약효가 반응이 좋아서 잘 지내시고 계십니다. 증상이 호전되면서 늘 미달이었던 체중도 부쩍 늘었다는 우석 씨. 현재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언젠가 완치가 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규칙적인 생활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또 밥 먹는 시간도 일정하게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지금 많이 좋아졌죠. 살도 많이 찌고 화장실도 자주 안 가고 복통도 없고 좋은 약 나와서 그런 병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부터 원인 불명의 복통에 시달리고 있는 한선미 씨.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별 차도가 없었다는데 그 위로 한 뼘 따고 왔어요. 따고 막 때로는 다 찢는 그런 느낌 들었어요. 아프는 거는 시도 때도 없이 세복으로 계속 따고 아플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한 개도 안 아플 때가 있고요. 갑자기 열이 확 올라왔다가 또 식었다가 어지럽다가 매식 그러다가 어지럽고 넘어지려고 그랬어요. 계속 그런 지가 한 1년 거의 됐걸요. 근데 심하게 아픈 데는 한 4개월 동안 약을 꼬박 먹었어요. 병원을 전전하던 중 권유를 받게 된 캡슐 내시경 검사. 이 검사를 위해 선미 씨는 어제부터 입원한 상태다. 캡슐 내시경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그런 캡슐 사이즈의 내시경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카메라 렌즈가 있어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1초에 2번 내지는 3번 정도 사진이 자동적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자분이 이렇게 삼키게 되면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식도, 위, 소장, 대장을 지나가면서 사진을 획득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이 캡슐 내시경은 우리가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하면 이제 소장 부분을 이제 관찰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때 이 캡슐을 가지고 소장 부분을 전체적으로 찍게 됩니다. 한선미 씨가 삼킨 캡슐 내시경이 보여주는 뱃속의 모습. 이렇게 수신기를 착용한 채 하룻밤을 보낸 후 내일 결과를 판독할 예정이다. 다른 병원에서 복통으로,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복통으로 이제 위 내시경 그리고 대장 내시경도 2번 이상 했다고 하시고 기본적인 혈액 검사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복부 CT 검사까지 하셨는데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타 병원에서 캡슐 내시경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설명을 듣고 이제 본원으로 저는 오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환자분의 기본적인 혈액 검사라든지 그동안의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사실은 크게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물론 캡슐 내시경 검사를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기질적 원인보다는 이제 기능적 원인,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그 병을 찾아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냥 증상에 맞게 거기에 맞는 약물을 투여하시면서 증상이 호전되는지 여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복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한선미 씨. 과연 이번엔 한선미 씨가 겪고 있는 복통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 안 아팠으면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내 마음대로 강가에 가서 돌도 예쁜 거 쪼다가 쫙 조깅도 싸고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러고 싶어요. 앞으로는 그래 보낼 거래요. 남은 인생은. 화면을 통해서 두 분의 환자 사례 만나봤는데요. 뒷부분에 나왔던 70대 여성 환자분 소장 캡슐 내시경 검사 받으신 거 맞죠? 결과는 나왔습니까? 예, 소장 캡슐 내시경 검사 판독을 해보았는데 예. 다행히 이 환자분은 소장에 특별한 병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타 기관에서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CT 등을 해보았는데 이상 소견이 없었고 소장 캡슐 내시경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기능적 원인으로 생각을 해보고 복통에 대해서 증상 치료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이 소장 캡슐 내시경 검사 이름이 굉장히 생소한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복통과 설사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 일반적으로 그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럼 보통 정상이라고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까지는 과민성 장증후군이다, 신경성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그렇죠.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 그리고 대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또는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하는 검사를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도 정상인 경우에는 예. 지금까지 과민성 장증후군이다, 기능성 질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환자분은 이제 복통과 설사가 지속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대장 내시경에서
대장 부위는 정상이었지만 소장 끝부분에서 약간의 염증이 확인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이러한 환자분들을 다시 소장 전체를 관찰하는 캡슐 내시경 검사를 해보았을 때 상당수에서 소장 크론병으로 최종 진단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캡슐 내시경이 MRI에 비해서 그 소장의 근위부, 즉 소장의 끝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장에서 캡슐 내시경이 좀 더 높은 진단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통과 설사가 지속되는데 위내시경과 대장 내시경 검사가 다음과 같이 정상입니다. 네. 그리고 혈액 검사와 대변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서 추가적인 검사를 하고 싶은 경우에 이제 CT나 MRI를 통해서 검사를 해보았는데 여기에서도 정상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소장 캡슐 내시경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소장 캡슐 내시경을 설명드리면 캡슐과 같은 작은 크기로 된 내시경이 되겠습니다. 즉 캡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알약의 크기만한 사이즈로 내시경 검사를 소장을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소장 캡슐 내시경은 캡슐 앞부분에 카메라 렌즈가 있어서 삼키게 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불빛이 나오면서 소장 전체를 자동적으로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진들은 허리에 수신기가 있는데 수신기로 전달이 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장의 사진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캡슐 내시경 검사 때 하는 일은 캡슐을 삼키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캡슐 내시경 검사가 끝나게 되면 그 수신기를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 판독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 캡슐 내시경 판독이 끝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이상 소견이 소장에 발견될 경우 크론병 등과 같은 그런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고 소장 캡슐 내시경에서도 정상이라고 나오면 일단 기능성 질환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치료, 경과, 추적을 보이겠습니다. 소장의 길이가 약 한 10m라고 앞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 범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위내시경 내지는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근접할 수 없는 범위가 돼서 결국 캡슐로 이어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내시경은 식도, 위, 그리고 십이지장의 일부분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은 대장 전체를 볼 수 있고 소장의 끝부분 3cm 내지는 5cm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있는 소장은 8 내지 10m에 예. 이르는 굉장히 긴 장기가 되겠는데 관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겠고, 그래서 소장을 관찰할 때는 이런 캡슐 내시경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소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아주 긴 내시경이 따로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장 내시경은 2시간 내지는 4시간 정도의 굉장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하고 시술자도 힘들고 환자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삼키기만 하면 되는 이런 캡슐 내시경 검사가 오히려 좀 더 편리하고 쉽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 작은 캡슐 하나가 10m 정도의 소장을 모두 관찰하는 데는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 예, 캡슐 내시경의 배터리가 12시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12시간 안에 환자가 삼키고 배출하는데 다 이루어져야 되고, 따라서 그 장의 기본적인 연동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이 소화되듯이 캡슐도 그런 소화되듯이 식도, 위, 십이지장을 거쳐서 소장 전체를 돌게 되고 결국 대장을 통해서 체외로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네. 알약처럼 꿀꺽 삼켜서 이 소장의 상태를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기술의 진화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앞서 말씀 주셨던 그 크론병 외에도 이 소장 캡슐 내시경을 통해서 어떤 질환까지 다 진단이 가능할까요? 예, 최근에는 크론병 진단에 캡슐 내시경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본래는 캡슐 내시경은 원인 불명 위장관 출혈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인 불명 위장관 출혈이 난 환자에게서 장 출혈이 있는데 위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그 원인 병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를 네. 원인 불명 위장관 출혈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 얘기는 소장에 출혈 부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가 되겠고, 이럴 경우에 이제 소장 캡슐 내시경을 간편하게 시행해 왔고, 그 외에도 드물게는 소장에 그 종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 종양을 검사하는 데에도 캡슐 내시경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 내시경은 삼키는 데만 불편함이 없으면 모든 분들께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캡슐 내시경은 환자분이 검사실에서는 캡슐을 삼키기만 하면 일단 검사 과정은 끝이 나는 게 되기 때문에 삼킴 장애,
삼키는데 곤란을 겪는 그런 분들은 일단 검사를 할 수 없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굳이 검사를 하려면 그 위내시경을 통해서 캡슐을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 어쨌거나 그 캡슐을 삼키는데 장애가 있다면 그리고 알약을 드시는데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좀 캡슐 내시경 검사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고 또 그 장 협착 그리고 장 폐쇄와 같이 캡슐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장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캡슐 내시경을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속적인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 장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 세 네. 번째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염증성 장 질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앞쪽에서 저희가 언급했던 질환과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게 이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있습니다. 염증성 장 질환이란 그 만성적인 복통과 설사가 주된 증상인데 그 외에 혈변, 빈혈, 체중 감소 등이 동반되고 장의 원인 불명의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이 있는데 궤양성 대장염은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대장만 침범하는 질환이 되겠고 네. 크론병은 그 의미상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어디에나 침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장, 소장, 대장 이렇게 침범할 수 있는 것이 크론병이 되겠습니다. 예.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비교해 보면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대장만 침범하고 얕은 궤양이 연속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설사, 대변 절박증도 있을 수 있지만 혈변이 주된 증상이 되겠습니다.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어디나 침범할 수 있지만 궤양성 대장염보다 깊은 궤양이 건너뛰기 병변으로 드문드문 병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통과 설사 그리고 심하면 체중 감소까지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네, 이 궤양성 대장염 주요 증상으로 혈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 혈변이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피곤한 상황에서도 혈변을 보신다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자주 지속돼야 또 병원을 찾아야 되는 걸까요?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혈변을 한 번씩 본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아무래도 항문 질환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혈변이냐 아니냐를 봤을 때는 항문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장에서 비롯된 출혈이냐를 구분해야 되겠고 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한 번 정도 출혈이 있다. 그러면 그 치질 또는 이제 치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항문에서 나온 출혈일 가능성이 많고 그렇지 않고 수일 동안 계속 혈변이 지속된다거나 또는 혈변의 양이 많다거나 그리고 변을 본 이후에 피가 묻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 자체가 피와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급성 감염성 장염 내지는 또 과민성 장염 네. 이 두 가지보다 혈변을 조금 더 주요 증상으로 언급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혈변이 조금 더 중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에서는 혈변이 없습니다. 따라서 혈변이 있다면 과민성 장증후군은 일단 배제가 되고 네. 오히려 이런 그 기질적인 원인이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염증성 장 질환 이 원인 진단 또 치료 방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원인부터 또 설명을 이어주시겠습니까? 네,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 원인은 명확한 원인은 아직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이 그 장내 미생물과 인체 면역 시스템 사이에 이상 반응이 지속되어서 발병한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서구화된 식습관이 그 발병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염증성 장질환 유병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비해서 10년 만에 크론병은 2배, 궤양성 대장염 역시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9년 자료이긴 한데 올해 같으면 궤양성 대장염은 4만 명 이상, 크론병은 2만 명 이상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염증성 장질환의 연령별 환자 수를 살펴보면 크론병은 10대, 20대에 좀 많은 분포를 하고 있고 네. 궤양성 대장염은 20대부터 50대, 60대까지 좀 더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질환이 공이 여성분보다는 남성분의 이 장질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네요. 예, 궤양성 대장염은 남자, 여자가 조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크론병은 여자보다 남자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진단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궤양성 대장염에 대장 내시경 소견이 되겠고 정상과 비교해 보시는 굉장히 심한 병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암처럼 조직 검사만 해서는 되는 그런 표준화된 진단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병력, 임상 양상, 신체 검진, 혈액 및 대변 검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장 내시경 및 조직 검사 소견을 종합해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크론병 역시 정상에 비해서 굉장히 심한 염증성 병변을 보이고 있는데 궤양을 보이고 있고, 크론병 역시 증상 신체 검진, 혈액 검사, 대변 검사, 그리고 대장 내시경, 영상 검사, 조직 검사 등을 종합해서 진단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잠시만요. 앞서 보셨던 그림도 있고 지금 크론병도 지금 화면에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이 정도 상태면은 환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 정도 같으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궤양과 그 부종, 염증들이 뒤덮여 있는 상태가 되는데 환자분이 굉장히 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복통과 설사가 있을 것이고 이제 빈혈이 동반되고 거기다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아마 동반되어 있을 것입니다. 환자의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환자분도 치료를 통해 정상의 사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예,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이런 정신성 장질환 치료를 미루게 되면 아까와 같은 염증이 오래 되게 되면 예. 협착과 천공 같은 것들이 반복이 되게 되고 장이 회복할 수 없게 계속 지속적으로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강력히 치료하면 왼쪽 그래프처럼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것을 초기에 이렇게 손상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목표는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 우선이 되겠는데, 이래 빙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자분들은 일단 증상이 사라지는 것을 제일 우선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의료진들은 이 빙산의 수면 아래 부분까지 같이 치료를 해야 증상이 재발하지 않고 장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시경 검사에서도 궤양이 치료되고 조직 검사까지 정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상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주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아미노살리실산이라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 장의 전반적인 염증을 깔아앉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보신 사진과 같이 그 병변이 심하게 되면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초기에 염증을 깔아앉히는 약이 되겠습니다. 물론 효과는 좋지만 스테로이드는 부작용도 많고 장기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면역 조절제로 장기적으로 그 질환을 조절하게 되고 있고,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라고 그래서 좋은 주사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사제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염증성 장질환 치료는 이제 먹는 약과 수술만이 유일하다. 정답은 아니오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사제, 이제 생물학적 제제가 있는데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약과 주사제를 그리고 수술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관해에 이룰 수 있도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 치료의 전후에서 이게 또 장 질환이다 보니까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피해야 하는 음식과 꼭 섭취해야 하는 음식들이 따로 있을까요? 그 악화시키거나 호전시킨 음식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왼쪽은 이제 악화시킨 음식이 되겠습니다. 가스 생성 음식, 그리고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이 안 좋고 과량의 유제품, 그리고 카페인, 탄산음료 등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음식들로는 이제 섬유소가 적은 음식, 그리고 생선과 달걀, 두부와 같은 단백질, 그리고 조금씩 소식하시고 물을 많이 먹고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악화시키는 음식, 그리고 호전시키는 음식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개개인별로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음식 일지를 써서 관찰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호전이 되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악화되는지를 음식 일지를 써서 기록을 해두면 다음에 그런 음식들을 조절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술을 먹으면은 그날 먹을 때는 괜찮은데 그 다음날 되면은 아침에 사르시하고 설사도 자주 나면서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장이 좀 나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남편은 매운 거를 먹기만 하면은 그 전날 이제 매운 거를 먹으면 다음날 바로 아침에 그냥 바로 화장실로 가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뭐 우유를 먹는다든지 이럴 때에 안 그러면 밥을 좀 급하게 먹었을 때 아픈 경우가 있어요. 살살 아픈데 그래서 이제 보통 평상시에 이제 라면이라든지 즉석 식품 같은 이런 거 좀 안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친정 어머니는 속 안 좋고
뭐 소화가 안 될 때 매실 액기스를 물에 타서 드시면 바로 효과를 보신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장에 무리가 안 가도록 소식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주로 이제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 편하고 이제 화장실도 이제 잘 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유산균도 챙겨 먹고요. 뭐 야채 종류도 골고루 많이 섭취해갖고 장이 건강한 것 같아요. 볼일도 잘 보고 소화도 잘 되고 그래요. 살이 잘 찌는 체질은 장내 세균 때문일까요, 의사 선생님? 궁금합니다. 네, 다이어트에 대한 또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일명 비만균에 대한 정보도 인터넷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그 환자 사례를 통해서도 봤는데 살이 잘 찌는 체질을 만드는 장내 세균이 따로 있는 게 맞습니까? 예, 비만인 환자에서 장내 세균을 살펴보았을 때 퍼미큐티스균이 많이 발견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원인일 수도 있고 또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 식이 습관에 의한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런 퍼미큐티스균이 많이 발견이 된다 하지만 섬유질이 많은 식이 섭취를 하였을 경우에는 또 이러한 균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 밖에 다양한 궁금증은 약손 상담실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네.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30세 직장인 남자입니다. 저는 밥을 먹자마자 바로 신호가 오는 편인데요. 저처럼 식사 후에 바로 화장실로 직행하면 장이 건강한 거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네, 장이 건강해서 소화가 잘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우리 신체는 생리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음식물이 내려가게 되고 네. 위장으로 음식물이 내려가게 되면 장으로 신호가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을 비움으로 인해서 그 위장에 있는 음식물들이 또 지나갈 수 있도록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마 이제 생리적인 현상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영양소를 섭취했는데 다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양분이 부족해진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맞는 흡수가 잘 건가요? 되지 않는다. 네.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화장실을 간다. 그 위장에 있는 음식물들이 바로 배출된다는 뜻이 아니라 위장에 음식물들은 있지만 그냥 신호가 장으로 가서 장에 있는 변이 배출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겠고 위장에 있는 음식이 그 상태에서 바로 배출된다는 뜻은 아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장에 염증이 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주 전부터 복통이 계속되고 잦은 설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대장암이나 또 염증성 장 질환이 생길 수도 있나요? 하셨는데. 네. 3주 동안 복통과 설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시고요. 네, 염증이 있다고 하십니다. 네, 먼저 이 질문 가지고는 바로 답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우선 혈변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 혈변이 동반되어 있다면 기질적 질환을 생각해보고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변 후에 복통이 호전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능적인 원인이 의심이 된다면 조금 더 안심해 볼 수 있고 다만 그 기간이 지속된다면 한 번쯤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30대 직장인 여자입니다. 저는 흰 우유만 마시면 어김없이 설사를 하는데요. 초코 우유나 딸기 우유는 마셔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흰 우유만 마시면 뱃속이 요동칩니다. 몸속에 우유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서 설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진짜인가요? 네. 흰 우유 마시고 나서 배 아프다고 하면 제가 좀 놀림거리가 한때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우유는 주로 이제 유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흰 우유에는 이런 유당이 많은데 이런 몸속에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을 경우에 이런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코우유나 딸기 우유 같으면은 아마도 우유를 그 유당의 그 성분이 좀 더 적을 가능성이 있고 이미 조금 처리가 된 그런 형태의 우유가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코우유나 딸기 우유는 괜찮아도 흰 우유만 마시면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설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복통과 설사의 원인과 진단 또 치료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복통과 설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 기질적인 원인으로는 급성 감염성 장염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으로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적 원인으로는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겠는데 이러한 질환들을 감별하고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장 내시경 그리고 위내시경, 혈액, CT, MRI 같은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해왔고 최근에는 장내 염증을 볼 수 있는 대변 검사 그리고 소장까지 볼 수 있는 소장 캡슐 내시경 검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이러한 질환들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통해서도 느꼈습니다만 우리 현대인들의 건강 적신호는요 네. 대부분 장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빨간불이 켜진 장 건강을 파란불로 바꾸려면 식생활의 개선도 반드시 동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복통과 설사가 한 달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면요. 혹시 큰 질환이 숨어 있는 게 아닌지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속에 생긴 문제들을 속 시원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소화기내과 이현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